오, 물개 박수. 멋지십니다. 네. 이틀 전인가요? 우리 이렇게 회식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도대체 철든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박모 여사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로 향기노트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어제부터 연구해가지고 향기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당신은 철 들었습니까? 여러분 철 들었다 생각하세요? 나는 철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철 안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철 드는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철 안 들고 싶다. 아, 그러시군요. 철 들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철 들면 죽는다. 어쨌든 철 든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이 나를 철들게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철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제 이름이 철이라서 철이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철이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철 좀 들어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언제 철 들래?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실 때.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이때 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철이라는 말이 한자일까요? 순우리말일까요?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다. 한자 없습니까? FE 철분. 네. 이 철이라는 말이 한자일까요? 순우리말일까요? 철감 순우리말 사실사철 한자는 없네요. 둘 다입니다. 이 철들다 할 때 철자는 순우리말이기도 하고 한문의 철이기도 하고 이 한문의 철자는 철학할 때 철자죠. 철학할 때 이 철자를 쓰는데 한문의 철은 밝다, 슬기롭다, 뭐 알다, 결단을 내리다 이런 뜻이고 이 순우리말의 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절기, 적절한 시기 이런 걸 말할 때 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철 들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철이 안 든 사람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철 든 사람은 사리 분별이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철 들기 싫다라는 말은 평생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 들었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보다 조금 고급스럽게 제가 포장을 해보니까 내 안에 밝은 빛을 찾아서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철자에 밝을 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밝은 면을 찾아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순우리말에서 원래는 이게 순우리말이었습니다. 철 들다라는 말은. 근데 이제 한자로까지 발전한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한국의 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역마다 차이도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면 월별로 나오는 음식이 다 다르죠. 봄에 나오는 음식 다르고 여름에 나오는 음식 다르고 뭐 겨울, 가을, 겨울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철 음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철자가 바로 철 들었다 할 때 철자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나온 음식이다. 이 말이죠. 수박 같은 건 제철이 언제예요? 여름입니다. 수박을 여름에 먹으면 영양분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근데 하우스 수박은 겨울에도 나오죠. 그건 제철 음식이 아니죠. 그 하우스에서 키운 수박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대요. 별 도움이 안 된대요. 먹으나 안 먹으나 몸에 별 영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나물은 제철이 언제일까요?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새순이 나는 시기가 제철입니다. 그 주로 봄나물이 제철이겠죠. 새순이 나는 시기. 생선은 언제가 제철이겠습니까? 잡히긴 사계절 다 잡히죠. 그 알날 시기에 살이 제일 많이 오르고 통통하고 제일 영양분이 많답니다. 알라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 조개는 알날 시기에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개는 반대로 알날 시기에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답니다. 그 알날 시기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은 언제가 제철입니까? 열매 맺을 시기가 제철입니다. 과일마다 계절이 다르겠죠. 어쨌든 이것이 제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철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농사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철이라고 하는데, 농사철이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중에 언제예요? 뭔가 모내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철이 의미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봄에는 뭐 합니까? 씨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주소하고, 겨울에는 봄 준비하고. 이게 제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 철이 든다라는 것은 뭐 한다? 제철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봄에는 씨 뿌리라는 거예요. 추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 봄에 추수할 생각을 하면 그 제철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철 행동을 할 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 봄에 놀고 있으면 제철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철 없는 사람인 거고, 봄에 씨 뿌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철을 행동한다는 말은 제철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건데, 제철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제철에 맞는 행동을 안 하면 수확이 어떻게 돼요? 봄에 씨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수확할 게 없겠죠? 그 봄에 제철에 맞는 행동을 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수할 게 많겠죠? 그래서 제철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된다?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핵 때문에 우리가 이 철자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계절, 시기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철에서 주역 때문에 이 철학을 할 때 하는 이 철자, 한자 철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자는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순우리말 철은 시기를 의미하고 제시기, 한문에서의 철은 뭐예요? 지혜로움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철 들었다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철 들었다 안 들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들고 나왔겠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보다 더 앞에 있는 전전두엽. 이 전전두엽의 피질이 있는데 이 전전두엽의 역할이 뭐냐 하면 계획하고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 전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계획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내가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럼 전전두엽이 발달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맺는 역할도 합니다. 그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거나 분위기 파악하거나 이런 걸 전전두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 조절이 되고 주의력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전두엽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보면 뭐예요? 전전두엽의 역할이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철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전전두엽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전두엽의 성장을 다 하면 철 든 거고, 전전두엽의 성장을 덜 하면 철이 덜 든 거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전전두엽이 성장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 전전두엽이 성장했다는 말은 보시는 화면이 뭐예요? 뉴런이라고,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그 뉴런의 축색돌기하고 수상돌기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냅스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전두엽이 성장을 덜한 상태에서는 시냅스 연결 상태가 작고 전전두엽이 성장을 다 하면 시냅스 연결 상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시냅스 연결이 작겠죠. 뇌의 신경끼리 교신하는 양이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신이 다 연결되면 판단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전전두엽이 이렇게 피질 내에서 시냅스 연결이 되는 속도가 있는데 성장기의 뇌의 변화를 보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별 뇌 영상인데 5세 때, 7세 때, 10세 때, 14세, 17세 이렇게 나오죠. 보면 갈수록 파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파랗게 변할수록 이 시냅스 연결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시냅스 연결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20세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20세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 뉴런 연결망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20대입니다. 한 20살쯤 되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20살 되기 전에 완성이 덜 됐으니까 철이 없고 행동을 많이 하고 20살쯤 되면 철이 들기 시작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철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뉴런 연결의 완성이 됐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는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합리적인 판단, 대인관계, 또 예측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대답이 벌써 도전적이고
제가 아들한테 아들 이렇게 부르면 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왜? 이거 한판 붙자는 거죠. 나는 부드럽게 부르는데 지는 한판 붙자는 듯이 부릅니다. 그리고 왜 화났냐고 물어보면 화 안 났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부모의 감정하고 부모가 느끼는 아이의 감정은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시냅스 연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하고 부모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대요. 부모는 지고 청소 좀 해야 하잖아요. 그건 당장 하란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 시간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내일 해도 되고 뭘 해도 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시냅스 연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화낼 필요가 전혀 없는, 제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론 연결이 완성되면 어쨌든 과학적으로 보면 철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죠. 전두엽의 피질 유론이 연결이 완성되면 완성되어야만 철드는 건가? 그러면 이 사춘기 때 철드는 사람은 없는가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철드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집으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02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주인공이 77세 외할머니, 그 다음에 7살 손녀죠. 손자죠. 손자. 영화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7살 상우, 주인공 이름이 상우입니다. 상우 손을 질질 끌고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2달만 맡아주세요 하고 할머니한테 데려다 놓죠. 그리고 외할머니한테 인사해 그러니까 상우가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뭔데? 그 외할머니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합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이제 손주 보니까 되게 챙겨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우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상우 입장에 너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늘 보시면 김치 째주고 밥 주고 뭐 국 끓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많지는 않아도 정성을 다해서 손주를 키우려고 하는데 손주가 지금 뭐 먹고 있습니까? 스팸이에요, 스팸. 스팸 통째름이에요. 그 얘는 할머니가 주는 밥 안 먹고 스팸만 먹는 거예요. 스팸만. 밥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스팸만 먹어요. 그 할머니가 보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수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싶은 거 없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그 말을 알아듣고 할머니한테 메뉴판을 갖다 주면서 피자도 설명하고 뭐도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죠 할머니가. 그래서 치킨만 알아듣는 거예요. 치킨. 그러니까 맞다고 꼬꼬대꼬꼬 치킨, 후라이드 켄터키 치킨을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이 치킨이 맞냐고 이렇게 딱 이게 신호를 보내니까 상호가 너무 좋아하면서 맞다고 치킨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장에 나가죠. 알았다고 치킨 사러 간다고. 그 장에 갔다 와서 이 외할머니가 상호한테 해준 음식이 뭐냐? 백숙입니다. 그 할머니는 치킨이 뭔지 모르니까 산닭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해준 거예요. 그 상호가 이제 보자마자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냐고 하면서 밥그릇을 던져버립니다. 진짜로 던집니다, 영화 보면. 할머니는 그 밥 막 줍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을 줍고. 그리고 상호는 자빠져 자버리죠. 자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 백숙 그대로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밤새도록 백숙을 지 혼자 먹습니다. 조용히 할머니 깰까봐. 그래, 맛있게 먹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이 흔들어도 일어나시지도 않고, 머리 열이 막 나고. 그래서 이제 얘가 급하게 갑자기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수건을 빨아가지고 할머니는 머리 얹어주고 처음으로 그 밥상을 차려가지고 오는데 이 할머니가 왜 그랬냐. 전날 치킨 사온다고 비 오는데 비 쫄딱 맞고 그 산닭을 잡아가지고 얘한테 해먹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할머니 점심 먹어 하면서 자기가 할머니 밥상을 차려가지고 오죠.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7살 소년이.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 따라서 장에 처음으로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간 목적은 뭐냐? 게임기 건전지 살라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장에 가서 사고한테 짜장면을 사주죠. 보시면 할머니는 안 드시고 계시죠? 이 장면을 보니까 그 노래 생각나지 않습니까? DJ DOC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상호는 이제 속으로 혼자 생각하죠. 이 맛있는 짜장면을 할머니가 왜 안 먹지? 왜 싫다고 하시지? 이러면서 혼자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계산할 때 보니까 소를 이렇게 내미니까 1,000원짜리 몇 개, 동전 몇 개.
그걸 주인이 이렇게 하나씩 짜장면 한 그릇 값만큼 빼가는 걸 봤어요. 그 상호가 보니까 표정이 어때요? 뭔가 좀 찝찝하죠? 아, 할머니가 짜장면 맛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먹었구나.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 사러 갔는데 얘가 건전지 사는 걸 포기합니다. 왜? 할머니가 이렇게 돈 버시는 걸 봤거든. 하루 종일 시장터에 앉아가지고 몇 천을 벌려고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날 번 돈을 얘 운동화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몇백 원 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때부터 상호란 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완전 무시하던 애가 밥그릇 막 던지던 애가 요강도 발로 쳐서 깨고 할머니 비녀 팔아가지고 까자 사 먹으러 가고 이랬던 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니까 보따리 받아들고 자기가 들고 간다고 하고 그 보따리 들고 가면서 보따리 안에 몰래 초코파이 하나 넣어드리고 이렇게 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효도하는 손주가 돼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아까 2달 정도 맡아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이제 데리러 온다고 서울로 다시 가자고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상호는 할머니하고 이제 헤어지기가 싫어졌어요. 저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하고 전화 통화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프다, 이거는 아프다라는 글자고 요거는 보고 싶다라는 글자니까 할머니 써봐 하면서 할머니한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고 싶다의 십자 보면 받침도 틀리죠. 그 지도 맞춤법을 잘 모르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 줍니다. 막 가르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밑에 따라 쓴 거 보이시죠? 비읍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호가 할머니가 보낸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지 할머니 하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두엽의 피질 유련 연결이 완성 안 돼도 사람은 철들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전두엽 발달 안 해도 사람은 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철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2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상호는 내가 발달을 덜 했지만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환경에 갔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시골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접해야 철들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2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철이 들려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철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서는 사람이 철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환경이잖아. 완전 새로운 환경이에요. 제 대학교 후배들도 보니까 정말 버릇없던 후배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정말 예의 바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아들들도 보면 왜 이렇게 군대 가면 효자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왜? 군대 가면 새로운 환경이지 일단. 근데 새로운 사람이 정말 많죠. 평상시 새로운 사람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왜? 조선 8대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 소통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을차례도 받고 고참도 돼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철들 수 있다. 내가 발달하지 않아도.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과 사람만 만나면 누구나 철들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다 철들던가요? 군대 갔다 와서 더 엉망이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누구나 철드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무엇이 나를 철들게 하는가? 생물학적으로 대뇌가 발달하고 대뇌 피질이 발달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철 안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철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3글자입니다. 3글자입니다. 싸가지. 네, 그런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네.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죠. 깨달음. 상호는 할머니하고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군대 가서 고생해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는 겁니다. 사회생활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나를 먹이 살리려고 학교 보내려고 돈을 얼마나 열심히 버셨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철이 안 들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철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을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빛이 들어와서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계몽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들을 계몽한다 할 때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빛에 의해서 사람이 밝아지는 것. 그 상태가 enlightenment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모습을 찾아서 올바른 내 모습을 찾아서 아니면 내 이상을 찾아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빛을 발견하는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는 아닙니다만 불가에서 보면 성불한다는 말이 부처가 된다는 말이고 부처라는 말 뜻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깨닫는 순간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생물학적으로는 DNA 피질이 발달해야 되고 경험적으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저는 사람이 철이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백두대간이라고 아세요? 백두대간이 뭐냐면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져 있는 능선을 백두대간이라고 해요. 산능선. 그 지리산 그 철왕봉에서 저 백두산까지 이어져 있는 산능선 다 이어져 있거든, 능선이. 그걸 대간, 산맥인데 옛날 용어로 대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두대간 종주를 한다는 건 지리산 천왕봉에 출발해서 저 설악산, 우리나라, 북한은 못 가니까 설악산 대청봉까지 가는 걸 백두대간 종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1992년도 7월 11일 날 출발했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매일 비 맞았어요. 배낭이 45kg였어요. 서부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배낭이 45kg. 여러분 45kg면 우리 강쌤 정도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맞았습니까? 그보다 무겁습니까? 45kg더라고. 근데 이 식량을 메고 있으면 식량이 주는데 장비를 메고 있으면 줄잖아, 무게가. 근데 비를 맞으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저울에 배낭 무게를 달 때 제 등산 경험이 803 동봉 한 번 갔다 온 게 다였습니다. 등산이라고. 근데 그때 일정이 49박 50일이었어요.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설악산까지 걸어가는데 49박 50일 예정이었어요. 그럼 평균 하루에 20km 정도 걸어야 49박 50일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식량을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뒤에 우리 산악회 사람들이 덕유산 정상에 식량을 가지고 올라오기로 했어요. 우리 둘이 가지고 갈 식량을 한 5명이 나눠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그거 메고 또 일주일 뒤에 다른 산에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대포라고 그러는데, 그 식량을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걷는데, 비를 하루도 안 빼고 다 맞았습니다. 하엄서 올라가는 날부터. 첫날 후회되대요. 오씨, 49일 남았다. 이제서 49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네 발로 기 올라갔어요. 너무 배낭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지리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걸었습니다. 45km 배낭마고 지리산에서 황악산까지. 황악산은 김천 직지사 뒤에 있는 산 이름이 황악산이에요. 하루 평균 17km를 걸어서 15일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220km 정도 걸었어요. 계산해보면 220km 안 나오죠? 덕유산에서 만나는 날 하루 쉬고 중간에 길 잊어먹어가지고 그때 나침판하고 지도 들고 갔어요. 지금은 리본이 다 달려있거든요.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이게 가시덩굴에 빠지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이 온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손가락에 지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름이. 그래서 손에 이렇게 붓질을 하는 상태로 가시를 많이 찔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팔은 긁혀가지고 반팔이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빨간 샌펜으로 줄 거는 것처럼 한 1mm 간격으로 온 팔뚝이 다 뻘겋게 그 피가 나가지고 긁히고, 그러면서 그 밑에 길이 접어가지고 외진 마을에 들어갔는데 5가구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 도로가 이제 뚫리고 있었어요. 그 차가 안 다니는 마을이었죠. 지지마을이라고 하는데, 전부 개 키우고 이제 밭농사만 짓고 산 넘어가서 쌀 팔아고 이렇게 사는 분들인데, 저녁에 밥을 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비 오는데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번호해가지고 그런 텐트도 한번 태워 먹고,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비 오니까 옷은 여보러리 없어요. 빨가벗고 들어가서
비닐에 싸놓 옷 입고 다시 비닐에 싸고 밖에 버려놓은 옷 돌 치우고 다시 입고 이렇게 매일 걸었었거든. 처음으로 방에 잔 거지, 방에. 한 6일 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밥도 너무 맛있고. 근데 다음날 그분이 얘기하시대요. 간첩인 줄 알고 잡아놓으려고 그랬다. 신혼조회 하려고. 간첩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는 등산객들이 오는 마을이 아니니까. 등산로도 없고, 등산객이 오는 산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근데 갑자기 덩치 크다란 저희하고 둘이 갔으니까. 또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겼지. 산책 같은 놈이 둘이 오니까. 등산 배낭 높이 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으로 의심받은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벌써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티격태격 싸웠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보름 동안 사람을 이틀밖에 못 봤습니다. 사람을 이틀밖에 못 봤습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고 제일 그리운 게 사람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원수하고도 같이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것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몸으로 느꼈어요. 진짜 원수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매일 일기 썼어요. 그리고 편지도 막 썼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막 울고 혼자. 응? 형하고 둘이 서로 모른 척 하면서 막 울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군대가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많잖아. 그리고 밥을 3끼 놔주잖아. 그리고 하루 20km씩 안 걸어도 되잖아. 군대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깨달았죠. 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욕심내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깨달음을 통해서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웬걸 하산하니까 좀 비슷해지시죠. 제대하면 비슷해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 안에 빛을 발견하는 게 철이 드는 건데, 저는 철이 든다는 것은 타인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 역할이 뭔지 알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든다는 건 타인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나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철들면서 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철들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완전히 철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인이다. 아니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철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철들어야 사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철들어가면서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